안녕하십니까. 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진영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저는 지금 서양사 패권 국가를 시대 순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서양사 근대편을 여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서양사 근대편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 정치 경제적인 측면의 패권 국가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의 패권 국가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경제적인 측면의 패권 국가부터 먼저 여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 근대의 첫 패권 국가는 카몽이스라는 시인이 이곳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 카보다로카, 한국말은 호카 곳이라고 그러죠. 그 카보다로카가 있는 곳,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포르투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일 뿐만 아니고 유럽 대륙 전체의 서쪽 끝입니다. 영국은 대륙에 있는 게 아니고 섬나라니까 유럽 대륙으로 보면은 명백하게 포르투갈이 서쪽 끝입니다. 근데 여기는 땅도 좁을 뿐 아니라 대서양의 바닷바람이 너무 세고 해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모든 게 척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좁고 척박하고 육지의 끝에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한때 패권 국가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 탁월한 지도자의 해안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서양사 근대편을 시작하는데 패권 국가의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냐? 역사에서는 항해왕 엔히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엔리케라고 배웠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 고유명사의 경우에 현지어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다 엔히크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엔히크로 따라가겠습니다. 어쨌든 엔히크는 이 포르투갈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해상무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상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는 해상무역은 지중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엔히크가 보기에는 지중해는 이미 만원이고 가득 차 있습니다. 강대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해상강국, 베네치아, 제노바, 그 다음에 시칠리아 등등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엔히크는 차라리 먼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먼 바다로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느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엔히크는 자기 사제를 틀어서 항해학교를 세웠습니다. 항해학교를 세워가지고 항해술, 이 바람이 역풍으로 불 때는 돛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순풍으로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풍지대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배를 빼내야 되고 등등에 하는 그런 항해술, 그 다음에 조선술,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가장 날렵하게 오래 길게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가, 뭐 등등 이렇게 조선술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제작술, 지도가 있어야지 항해가 가능하니까 청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저작하고 하는 그 항해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학교 출신들이 이제 전 세계를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이제 지중해에서 벗어나서 인도양으로, 그리고 대서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엔히크 항해학교 출신들이 드디어 세상을 말하자면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정복했느냐? 첫 번째 이제 서아프리카, 기니만이라는 이쪽을 제일 처음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봉까지 찾아냈습니다. 희망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도에까지 왔습니다. 인도의 캘리컷.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만족했느냐? 그러지 않고 더 동쪽에는 어떤 곳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라카 해협까지 무역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이제 말라카 해협인데 이건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기를 통과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가는 원유라든지 이런 게 모두 이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르투갈의 항해학교 출신들이 결국은 유럽 사람들 최초로 말라카 해협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마카오에다가 또 무역 거점을 설치합니다. 그 중국하고 무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최초로 이제 조총을 준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인데 제일 처음에는 난파된 배가 간 거지만은 그래 가지고 무역을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한 최초의 유럽 국가 하면은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럼 포르투갈의 항해학교 출신으로 그 위대한 항해가 반열에 오른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희망봉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인도까지 갔습니다. 바스코 다가마.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인데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이 스페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포르투갈 사람인데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항해를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콜럼버스하고 많이 비슷하죠. 스페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남아메리카의 끝으로 남아메리카의 제일 끝에 여기에 마젤란 해협이라고 자기가 지나간 땅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걸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이게 태평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탐험한 사람.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필리핀까지 가서 마젤란은 죽게 되는데 젊은 시절에 마젤란은 이미 필리핀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젤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로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아 자기 인생의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아온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는 걸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 마젤란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해상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했습니다. 정향, 육두구, 후추. 그때 유럽에서는 이 향신료의 값은 금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무역의 넘버원 아이템이 향신료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향신료에 목숨을 걸었느냐? 그 이야기를 다 하자 그러면 또 1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동서양의 음식 문화를 비교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투갈은 또 향신료뿐만이 아니고 중국까지 가서 뭐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독점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를 이루어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엔히크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해안에 의해서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신항로 개척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낸 나라가 됐고 블루오션을 개척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 그래서 국가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놨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막 좋은 점만 있었느냐? 포르투갈에는 엄청나게 좋았었지만은 전체 인류사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부작용도 상당히 큰 부작용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흑인 노예 무역이 이때부터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1445년, 1450년 그 어간부터 시작해서 1850년까지 근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그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이 반출을 해서 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로, 유럽으로 이렇게 한 그 대규모 그 흑인 노예 무역.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역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포 무역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쟁할래? 개항할래? 그 다음에 싸울래? 아니면 항구의 문을 열어줄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제국주의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포르투갈에 이어서 서양사 근대편에서 패권 국가가 된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근데 이 역사 지정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어떤 나라의 역사도 이 개인이나 어떤 인생의 원리에서 작동되는 그 운칠기삼의 원리,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 그러면은 실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운이 더 많이 작용한다. 소위 이제 운칠기삼. 운이 7이 필요하고 기술이 3이 필요하다. 이런 원리가 이제 작동되는 게 보는데 그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주는 포르투갈이 부렸는데 큰 대박은 스페인이 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항해 학교를 세워서 항해수를 축적하고 그 모든 걸 다 제대로 되게 한 거는 포르투갈 측이었었는데 아주 가장 큰 횡재를 하는 거는 스페인이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스페인은 711년에 국토를 상실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이베리아 반도 점령. 근데 그때 이후로 780년이 지난 후에 1492년에 이제 스페인이 다시 국토를 회복합니다. 그걸 갖다가 스페니시로는 레콘키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콘퀘스트입니다. 리콘퀘스트. C-O-N-Q-U-E-S-T. 정복을 다시 한다. 국토를 다시 다 찾는. 그게 이제 1492년에 있었는데 그때 그 리콘퀘스트의 주역이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리콘퀘스트가 이루어지자마자 그때 한 득보잡 항해가가 이사벨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항로를 개척해서 부와 영예를 여왕님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사벨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사벨라는 항해를 1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득보잡 항해가의 어떤 무지막지한 말하자면 용기와 그 묻지마 투자가의 황당한 투자가 합쳐지는데 그게 아주 대박이 나버립니다. 그게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박인데, 근데 왜 득보잡이라는 말은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그걸 줄여서 하는 말인데 굉장히 거친 표현이지만 아주 개념이 명료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뭐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를 득보잡이라 그랬느냐? 이 원래는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항해를 관심이 많고 이렇게 배도 타고 했었는데 자기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그러면서 항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포르투갈 왕실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포르투갈 왕실에서 그 계획을 보고는 이건 너무 황당하다. 기초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맞으면 퇴짜를 맞습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이사벨라 여왕이었고 그게 이제 궁합이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동서양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양이 훨씬 서양에 비해서 모든 것에서 앞서 나갔었습니다. 인류의 4대 발명품이라 그러면 흔히 뭐를 이야기를 하죠? 화약, 그 다음에 인쇄술, 그 다음에 종이, 나침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도자기, 비단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양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서양은 사실은 먹는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양의 경우에 송나라 때 심경법, 이모작 이런 걸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말하자면 음식이 풍성했던 그런, 그러니까 인구든 모든 GDP든 모든 게 동양이 우위였었는데 이 스페인에 말하자면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동서양의 세력 판도가 바뀝니다. 스페인이 찾아낸 데가 어디 정도냐? 스페인은 결국은 브라질을 제외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먹고,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전부와 중미, 그 다음에 북미의 멕시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남부 지역인 오레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 모든 걸 갖다가 스페인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숨겨진 2인치를 찾았다니까 아니고 숨겨진 지구의 절반을 찾았으니까는 그때부터 세력 판도가 서양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행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페인은 포르투갈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차지한다.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차지한다. 어떻게 된 노릇인가? 거기에서 이제 거론돼야 되는 게 살리카 법이라고 유럽 대륙 안에서는 여성한테는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게르마니아 법이 적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동군연합이라면은 같은 임금이 연합해서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이제 퍼스널 유니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리얼 유니온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한 임금이 하여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스페인이 포르투갈까지 말하자면 차지해버리는 일이 1580년에서 1640년 사이에 벌어지는데, 그러니까는 포르투갈이 시컷 말하자면은 개척해놨던 많은 알짜배기들을 갖다가 스페인은 싹 가져가 버리는, 말하자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지만 스페인의 영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돈을 번 졸부처럼 스페인이 하는 짓이 이제 그 엄청난 재화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아주 비생산적인 일에 탕진해 버립니다. 성당을 장식하는 일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보면은 성당들이 화려한 데가 많습니다. 한쪽 벽면이 전부 금이나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다라 그래서 무적함대. 그 별로 쓸모도 없고 바로 한 방에 조금 지나면 영국한테 깨져 버리는데, 그 아르마다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말하자면 배 크기만 키워가지고 그 거대한 배를 너무 여러 척을 만드는 그 무적함대를 만드는 일에 돈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 국가로서의 말하자면 열등감 때문인지 그 교황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전쟁 같은 데 너무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고를 탕진해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 들어온 돈을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네덜란드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립니다. 스페인의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스페인이 삽질을 하는 동안에 체계적으로 착실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 당시에는 플랑드르라고 불렸던 곳,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저지대, 그 다음에 홍수가 잦은 곳, 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금 별로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베네룩스 3국, 베네룩스 3국이면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게 이제 합쳐진 베네룩스 3국이죠. 여기가 지금 옛날 네덜란드는 이렇게 여기 다 합쳐진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는 스페인 식민지였었어요. 스페인의 식민지, 부르고뉴 공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인데, 어쨌든 그거는 그때는 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7개의 작은 도시국가 연합이었어요. 작은 도시국가 연합인 상태에서 스페인의 식민지였었는데,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발전하게 됐느냐? 알람브라 칙령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알람브라 칙령, 뭐 알함브라 칙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그 레콩키스타, 1492년 스페인의 레콩키스타 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살다가 쫓겨난 유대인들이 전부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포르투갈을 거쳐서 이제 네덜란드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쫓겨갔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스페인이 레콩키스타 재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나라를 카톨릭을 믿는 백인들의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전에 살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 주로 무어인이라 그러는데, 그 무어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섞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게 싫다고 다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3개월 안에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그걸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도 같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떠났어야 됐는데 어디로 가느냐? 제일 그때 당시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달리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자유도시,
종교적인 박해가 없는 곳이 여기 네덜란드였었어요. 플랑드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리로 가니까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느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1602년인데 사실은 영국이 1600년도에 영국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건 주식회사가 아니고 영국 정부에서 귀족한테 불화한 그런 거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지금 주식회사처럼 자본을 합쳐가지고 만든 그야말로 명실상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1602년,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니까 주식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되니까 주식시장도 만들었어요. 주식시장을 만들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17세기에 지구상에 떠있는 그 배의 4분의 3이 네덜란드 배라 그랬었어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 한 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세계의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느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 역시도 다음에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다른 강좌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만들고 해외에서 돈을 마구 벌어들이니까 외환 결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주식시장, 중앙은행 이렇게 만들면 자본주의에 필요한 기초요소를 다 갖춘 거예요. 그게 그때 말하자면은 네덜란드에서 했던 거예요. 그 뒷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네덜란드는 그래서 독립도 성취하고 그 스페인으로부터 30년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계속 발전 일로를 걸었었는데, 그 이제 어떤 한 나라가 잘 나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다른 나라들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영국. 영국은 네덜란드한테 무려 4번이나 전쟁을 겁니다. 그 영란전쟁,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라 그러는데, 영란전쟁. 그 영란전쟁 때 이제 3번은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1대1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한 편을 먹고 네덜란드 혼자 있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애 하나 말하자면은 그냥 얼러대는 뭐 그런 꼴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64년이죠 아마 그게, 그 네덜란드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이던 뉴 암스테르담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네덜란드 그게 오늘 뉴욕이에요. 오늘의 뉴욕. 그게 원래 네덜란드 거였었는데 영국이 빼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그런 저런 거로 인해 가지고 네덜란드는 결국은 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오고 네덜란드는 이제 패권국가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패권국가의 지위는 이제 영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영국은 이베리아 계통의 원주민인 픽트족이 살던 땅입니다. 기원전에는 주로 픽트족이 살았었는데 갈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켈트족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족이 용병으로 고용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덴마크 대인족들이 가고, 나중에는 노르만족들이 넘어가서 노르망디 왕조를 세웁니다. 노르망디에 살던. 그만큼 영국은 여러 부족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여러 부족들이 그 영국까지 가서 그렇게 했냐? 영국은 그야말로 유럽 대륙에서 막장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가다 영국까지 가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영국은 척박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영국의 왕들조차 영국에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노르망디 왕조 때는, 노르만 왕조 때는, 그때는 앙주 지역, 아퀴텐 지역이라 그래서 프랑스에 있던 자기 땅에서 오히려 영국 왕들이 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자왕 리처드가 그랬었죠.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영국 왕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영국 왕,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영국의 말하자면 불리한 점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다 영국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뭐냐? 여러 부족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는 융합의 시너지가 나온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는. 그 다음에 대륙 국가들이 영국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영국도 별로 대륙 국가를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크게 참여를 안 해가지고 국력을 낭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쟁에도 영국은 크게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영국은 전장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국가다 보니까 항해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항해술이 발달하니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영국은 척박하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는 장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큰 농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큰 농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봉건 영주가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귀족들이 크게 힘을 쓰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회 정치가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농사가 안 되는 그 땅에는 석탄이 어마무지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석탄 매장량이 산업혁명 때 세계 1위였었습니다. 그런 모든 게 영국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가 성장에 도움이 돼서 처녀왕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버진 퀸 때 이제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그 1588년인데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영국은 유럽 대륙에 관심을 확 끌게 되고 실제로 영국이 많이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기했던 거는 17세기 스튜어트 왕조 때 권리 청원, 뭐 청교도 혁명, 권리 장전 이런 걸 거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드디어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벌어집니다. 그 산업혁명은 17세기부터 이제 영국의 방적기 같은 것도 막 발전해오고 조금씩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기기관이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고 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산업 생산력이 커진 거죠. 그 전까지 인류 역사상에서는 줄곧 사람의 근육이나 동물의 힘 아니면은 풍차, 수력 정도를 이용했었는데 기계가 드디어 나오니까는 산업 생산량이 커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국은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을 이제 확보하니까 그 다음에는 18세기 중반에는 인도의 무굴 제국을 영국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그 동인도 회사들 다 쫓아내고 영국이 독점합니다. 그 다음 19세기 중반에는 1840년에는 중국, 청나라를 상대로 아편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청나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인정했었는데 영국이 종이호랑이라는 걸 증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석양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하버드 경제학부의 닐 퍼거슨이라는 교수는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엠파이어,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 영국이 어떻게 300년 동안 세계 석양에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만들었을까? 특히 인구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인도, 미국, 뭐 청나라 이런 데까지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청나라는 다스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인구로 어떻게 그 책 하여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하여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양사 근대편의 패권국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 그 다음에 국민국가의 출현 등 이제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근대국가 편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여간 그걸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